안녕하십니까. 뉴스플러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제2요구권, 즉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김 여사 관련 특검법에 대한 제2요구권 제가는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용성 기자, 언제 제2요구권을 제가했습니까? 네, 대통령실은 오늘 오전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제2요구안을 윤 대통령이 제가했다고 오후 들어 밝혔습니다. 이로써 윤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세 번째 행사하게 됐으며 취임 이후 야당이 단독 처리한 법안 25건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기자회견에서 대통령과 여당이 반대하는 특검을 임명하라는 건 헌법에 반하는 발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번에 거부권이 행사된 김 여사 특검법은 야당이 지난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한 법안입니다. 기존 법안과 비교해서 수사 범위를 14건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명태균 씨 관련 의혹 등 2건으로 줄인 게 특징입니다. 또 특검 후보를 대법원장이 추천하되 야당이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비토권을 담았는데 앞선 국무회의에서 한 총리는 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여당과 협의 없이 김 여사 특검법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며 특히 대법원장이 추천한 후보자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면 야당이 무제한으로 비토권을 행사할 수 있어서 실질적으로는 야당이 좌지우지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제2요구안을 제거하면서 특검법은 국회로 돌아가 재의결 절차를 밟게 됐습니다. 앞서 첫 번째 김 여사 특검법은 21대 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 대통령의 제2요구로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돼 지난 2월 폐기됐고 22대 국회에서도 두 번째 특검법이 같은 과정을 거쳐 지난달 4일 재표결에서 부결되며 폐기됐습니다.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YTN 조용성입니다. 윤 대통령의 제2요구권 행사로 국회로 되돌아온 김 여사 특검법에 다음 달 10일 재표결을 진행하기로 여야가 합의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특검법 자체가 위헌적이라며 반발하고 있고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악용하고 있다며 날을 세웠습니다. 정치권 소식 알아봅니다. 이준엽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특검법 재표결 날짜가 정해졌군요. 네, 조금 전 오후 4시 10분부터 1시간 반가량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의 여야 원내대표 회동이 진행됐습니다. 이 자리에서 여야는 다음 달 2일, 4일, 10일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는데요.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의결은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다음 달 10일 하기로 정해졌습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회동 뒤 기자들과 만나 재의결에 여야가 총력을 다해 참여해야 하는 만큼 재의결 날짜를 정확히 예정해서 여야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여야는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는 엇갈린 반응을 보였습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앞서 제2요구 행사를 건의했었던 만큼 정부도 같은 판단을 한 것 같다고 강조했습니다. 위헌적 요소를 담고 있는 법안이기 때문에 제2요구 행사를 건의를 드렸고 여당 내부적으로는 재표결 대응 방안도 고심인데 특히 지도부 공개 충돌로 이어진 당원 게시판 논란으로 이탈표가 지난 4명에서 더 늘어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일단 특검으로 당이 무너지는 건 다른 문제라고 선을 그었고 또 다른 친한동훈계 인사도 여기서 잘못되면 오히려 오해만 받는다면서 부결 단일 대우를 강조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긴급 규탄 대회를 열고 윤 대통령이 이승만 정부 이후 최다 거부권 행사 기록을 이어가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행사한 24건의 거부권 가운데 5건이 본인과 영부인을 대상으로 한 수사 법안이었다며 최악의 대통령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이승만을 그리도 칭송하더니 결국 이승만 비참한 전철을 밟을 생각이십니까? 민주당은 특검법 재의결을 미루는 것도 그동안 검토해왔는데 당원 게시판 논란으로 여권 내부 분열이 가시화된 상태에서 조직적 이탈표를 기대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어제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1심 무죄 판결의 여진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국민의힘에서는 어떤 반응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이재명 대표 1심 판결에 공감 못할 부분이 많지만 그럼에도 존중한다며 사법 시스템 안에서 바로잡을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고 전망했습니다.
이어 민주당도 지난 15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1심 징역형 선고를 존중하라고 쏘아붙였습니다.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도 판결 직후 공존하는 정치를 강조한 이 대표를 향해 진심으로 공존을 바란다면 국정을 마비시키는 야외 방탄 집회부터 중단하라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민주당이 보복의 정치에서 공존의 정치로 넘어가는 첫걸음이 될 거라며 검사 탄핵 소추안 철회도 요구했습니다. 국회에서는 자신들을 수사한 검사들을 탄핵하고 방탄을 위해 입법권을 남용하며 협박했고 예산을 볼모로 보복의 칼날을 휘둘렀습니다. 네, 민주당 반응도 전해주시죠. 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무죄 판결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한 대표의 발언을 두고 재판보다는 민생에 좀 신경 쓰시는 게 좋겠다고 응수했습니다. 최상병 특검을 하겠다고 제3자 특검 노래를 부르다가 갑자기 반대하고 상법 개정도 필요하다고 주장을 했던 것 같은데 정부 여당 태도가 반대로 바뀌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1심 무죄는 사필 규정이라며 지난 2년 6개월 내내 야당을 표적 삼은 윤석열 정치검찰의 무도한 정치 사냥은 머지않아 종말을 고할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김영민 원내 수석 부대표도 검찰을 향해 묻지마 기소에 사과하라면서 수사권 회수를 넘어 기소권도 민주적 통제 아래 둬야 한다는 필요성이 부각된 것 같다고 주장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위법한 시행령을 만들어 이재명 대표에 대해 먼지털이식 수사를 줄기차게 감행했고 묻지마 기소를 감행한 총 책임자였습니다. 다만 당내에선 재판반 15번인데 이제 산하나 넘은 것이라며 신중하게 대응하자는 분위기도 엿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검찰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1심 판결에 즉각 항소 의사를 밝힌 만큼 법정 공방은 2라운드로 접어들 전망입니다. 검찰은 무죄 판결에 기교적, 파편적이라는 표현까지 쓰면서 반발하고 있어서 항소심 다툼도 치열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철희 기자입니다. 위증교사 1심 무죄 선고 뒤 검찰은 단편적이고 파편적인 판결, 지나치게 기교적인 판결이라는 표현을 쓰며 즉각 항소를 예고했습니다. 이어질 위증교사 혐의 법정 다툼 2라운드 역시 치열하게 진행될 전망입니다. 가장 중요한 고의성 입증과 관련해 검찰은 1심이 주요하게 다루지 않은 이재명 대표와 김진성 씨 통화 내용에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내부에서 사실 이제 누가 이제 KBS랑 연결됐을지는 모르는데 일정이 아마 애매할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러나 뭐 그건 당시에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해주면 되죠. 1심은 해당 발언을 허위 증언 요청으로 볼 수도 있지만 다르게 해석할 여지가 남아있다고 판단한 반면 검찰은 이 부분이 가장 명백한 위증 교사에 해당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와 법률 대리인 행위를 명백히 구분하며 이 대표 직접 개입을 부정한 판단에 대해서도 다툼이 예상됩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김 씨가 작성한 진술서를 수기로 검수하고 증인 신청에도 관여하는 등 위증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에 모두 개입했다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밖에도 현직 경기도지사이자 유력 대권 주자이던 이 대표의 전화를 압박으로 볼 수 있을지, 김진성 씨 법정 증언을 쪼개 일부만 위증으로 판단하는 것이 맞는지 등도 항소심에서 주요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YTN 김철입니다. 앞선 2020년 무죄로 확정된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위증이 있었다고 법원이 뒤늦게 인정했지만 이 위증이 증거로 쓰인 무죄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은 없습니다. 재심 대상은 유죄 확정 판결에만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다시 판결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 원칙 때문입니다. 신지원 기자입니다. 위증교사 1심 재판부가 위증이 있었다고 인정한 재판은 지난 2020년 확정된 선거법 위반 사건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이른바 검사 사칭 사건에서 누명을 썼다는 발언으로 기소된 재판인데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옛 수행비서 김진성 씨가 김 전 시장에게서 언론사 고위 관계자와 고소취하를 협의 중이라는 말을 들었다는 증언과 그 협의의 내용 등이 거짓이라는 겁니다. 이 같은 증언은 이 대표에게 유리한 증거로 채택됐고
2020년 대법원에서 무죄로 확정됐습니다. 이 대표의 위증교사 1심 재판부는 김 씨에게 위증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면서 실체적 진실을 찾기 위한 사법 기능을 방해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김 씨의 위증을 인정한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더라도 앞선 판결에는 어떠한 영향도 줄 수 없습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증언이나 증거가 허위로 위조된 경우 재심을 청구할 수 있지만 유죄 판결이 확정됐을 때에만 국한되기 때문입니다. 또 재심에서는 원심보다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는 만큼 이미 무죄 선고가 확정된 이 대표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재심을 청구하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법무부 장관 시절 댓글팀을 운영했다는 의혹을 고발한 시민단체 대표가 넉 달 만에 첫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 논란에 이어서 경찰이 한동훈 대표 관련 의혹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나서는 모양새입니다. 배민혁 기자입니다. 지난 7월 장례찬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한동훈 대표가 법무부 장관 시절 사설 댓글팀을 운영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여론 관리를 해주고 우호적인 온라인 여론을 조성하는 팀이 별도로 있었다는 겁니다. 한동훈 후보야말로 사실은 법무부 장관 할 때부터 여론 관리를 해주고 우호적인 어떤 온라인 여론을 조성하는 팀이 별도로 있었거든요. 한동훈 대표는 누군가를 돈을 주고 고용하거나 팀을 운영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지만 파장은 정치권 전체로 번졌습니다. 야당은 물론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까지 가세 한 대표의 댓글팀 운영 의혹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지난 7월 민주당과 시민단체, 조국혁신당이 잇따라 한동훈 대표를 고발했고 경찰은 지난 8월 한 차례 조국혁신당 관계자를 불러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넉 달이 지나 시민단체 관계자를 처음으로 불러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습니다. 이러한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망각하고 자신의 개인적인 정치적 야망의 실현 및 자신에게 유리한 여론 조성을 목적으로 경찰은 고발인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실제 한동훈 대표가 댓글팀을 운영한 적이 있는지 또 업무방해 혐의 등을 적용할 수 있을지 등을 면밀히 살펴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한동훈 대표가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 논란에 이어 댓글팀 의혹에 대해서도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 경찰이 어떤 결과를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은 오세훈 시장과 관련한 여론조사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명태균 씨 측은 구속영장 집행이 적합한지를 심사하는 구속적부심사를 법원에 청구했습니다. 임형준 기자입니다. 검찰은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와 강혜경 씨를 이틀 연속 불러 조사했습니다. 검찰은 강 씨를 상대로 미래항공연구소의 여론조사 관련 의혹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제는 다 여론조사 관련 건만 집중해서 조사를 받았고 그 마무리를 다 못하고 지금 나와서 지금 오늘 다시 출석을 하는 거거든요. 강 씨는 이틀 동안 조사에서 여론조사를 하게 된 배경 등을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강 씨는 오세훈 시장 측에 직접 의뢰는 없었지만 보고서가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지상욱 여의도 연구원장과 강 씨의 통화 녹취가 공개돼 여론조사를 실제로 시킨 건 누구인지 또 왜 무상으로 해줬는지 등 의문이 큰 상황입니다. 검찰은 안동 지역 재력가 채용 청탁 의혹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의혹의 당사자인 대통령실 행정요원을 소환해 조사를 벌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명 씨 측은 구속적부 심사를 법원에 청구했습니다. 명 씨의 구속영장 집행이 적합한지를 판단해달란 겁니다. 범죄 성립 여부에 다툼이 많다. 이렇게 판단이 된다면 아마 구속적부심 결과는 명태균 씨에게 이익되는 방향으로 나오지 않겠나 판단을 하고 또 명 씨의 석방이 어렵다면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석방해달라며 보석도 신청했습니다. 명태균 씨의 구속적부 심사는 내일 오후 4시 창원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YTN 임영준입니다. 최근 논란이 된 사도광산 조선인 노동자 추도식을 두고 우리 정부는 한일 양국이 협의하는 과정에서 일본 측 태도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어제 주한 일본 대사관 측과 접촉해 이 같은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강인선 외교부 2차관은 유감 표명이 늦어진 데 대해 우리 정부가 일본 측 추도식에 불참하기로 한 것 자체가 항의 표시고 유감 표명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독립운동가와 유족 후손단체인 광복회는 사도광산 추도식 논란을 두고 일본 정부가 진정성 있는 후속 조치를 안 하고 있다며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진정한 반성이 없는 추모 행사는 빈껍데기에 불과하고 한국인을 우롱하는 처사라며 강제동원 피해자와 후손들에게 다시 한번 깊은 상처를 줬다고 지적했습니다. 시민단체는 굴욕 외교가 낳은 참사라고 비판했습니다. 한일 역사 정의 평화 행동은 추도는커녕 우익 인사가 일본 대표로 참석해 강제동원 피해자를 모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정부가 일본의 마음이 중요하다며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등재를 합의할 때부터 예견된 일이었다고 꼬집었습니다. 친인척 등에게 400억 원가량 부당 대출해준 의혹으로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구속 갈림길에 섰습니다. 이르면 오늘 밤이나 내일 새벽 구속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임예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친인척 부당대출에 개입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우리금융지주 손태승 전 회장이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법원에 들어섰습니다. 취재진 질문엔 말을 아꼈습니다. 부당대출에 대해 임종용 회장도 알고 계셨나요? 오늘 어떤 점 소명하실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손 전 회장은 우리은행이 지난 2020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자신의 친인척 관련 법인에 400억 원이 넘는 돈을 불법 대출해주는 과정에 깊이 개입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손 전 회장의 지시나 묵인 아래 대출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손 전 회장은 앞선 2차례 소환 조사에서 자신은 불법 대출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지금까지 이 사건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인물은 손 전 회장 처남과 전직 우리은행 본부장 등 모두 3명입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의 수사망은 손 전 회장을 넘어 조병규 우리은행장이나 임종용 회장 등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검찰은 현 경영진이 부당대출 과정을 알고도 금융당국에 즉시 보고하지 않고 눈 감아준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최근 조 은행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한 검찰은 서울 중구에 있는 우리은행 본점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의 고삐를 조이고 있습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연세대 논술시험 유출 논란의 법적 판단이 가려질 본안 소송이 다음 달 5일 본격 시작됩니다. 수시 전형이 끝나기 전에 판단이 나올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윤웅성 기자입니다. 연세대 수시 모집 논술시험 유출 논란을 둘러싼 본안 소송 첫 변론 기일이 다음 달 5일로 잡혔습니다. 만약 재판부가 수험생들의 손을 들어준다면 연세대는 재시험을 치르거나 무효가 된 논술시험 대신 정시로 2월하는 방안 등을 내놓아야 합니다. 반면 연세대 측이 승소한다면 논술시험 합격자를 발표하는 등 후속 절차가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큽니다. 관건은 언제 결론이 내려지느냐인데 연세대 논술 합격자 발표일인 다음 달 13일 전에 나와야 더 큰 혼란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이보다 늦어질 경우 다른 입시 일정에도 줄줄이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13일 날 모든 대학의 수시 합격자 발표가 동시에 나면서 중복 합격이 체크가 돼야 되고 18일 이후부터 추가 합격자가 발표가 되기 때문에 재판부가 서둘러 결론을 낼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실제 지난 2022학년도 수능 생명과학 2 20번 문항의 출제 오류 논란 당시 재판부는 첫 변론 기일 이후 5일 만에 선고를 내렸습니다. 앞서 연세대는 논술시험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이 인용되자 이의 신청을 냈지만 기각됐고 항고까지 제기한 상태입니다. 효력정지 가처분 항고심에 이제 본안 소송의 결과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가처분의 효력이 없어진다. 그래서 본안 소송의 결과가 우선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시 모집이 마감되는 다음 달 26일까지 연세대 측에 대안 마련을 촉구한 교육부는 학생 피해 최소화를 위해 학교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YTN 윤웅성입니다.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 인원은 46만 명, 종부세액은 1조 6천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과세 인원은 지난해보다 4만 8천 명, 세액은 1,000억 원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종부세가 과세되는 개인 1인당 평균 세액은 145만 3천 원으로 지난해보다 12만 1천 원 늘었습니다. 전국 아파트의 매매가 대비 전세가의 비율이 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KB부동산 통계를 보면 이달 전국 아파트 전세가율은 67.7%로 2022년 11월 이후 24개월 만에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습니다. 최근 대출 규제 여파로 매매가가 전세가에 비해 상승폭이 크게 위축된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서울 압구정 현대아파트 일대가 최고 용적률 300%의 2,600세대 아파트 단지로 재건축됩니다. 서울시는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소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결정안을 가결했습니다. 또 서초 진흥아파트를 용적률 372%, 857세대 주거단지로 만드는 계획안과 방배 신사모 아파트를 930가구로 재건축하는 정비계획도 통과시켰습니다. 지역 사업에 국가 보조금이 대거 투입된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대부분 국회 심의 과정에서 면밀한 검토 없이 책정됐습니다. 이종구 기자입니다. 강원도는 총 예산 2천억 원 규모의 오페라하우스 건립 사업을 추진하면서 국비 1,000억 원을 편성받았습니다. 애초 지방 이양 사업이라 국비 보조를 받을 수 없었지만 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반영됐습니다. 충남 아산시는 지난해 지역 국회의원실에서 체육센터 조성사업 추진을 검토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검토 결과 재정 여력 등이 부족해 사업 추진이 힘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국회 예산심의 때 국고 보조금이 편성됐고 아산시는 정당 현수막 등을 통해 이런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감사원이 이 같은 국고 보조금의 불합리한 관행을 점검했더니 지난 2021년부터 최근까지 국비 2,500억 원이 부당 편성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대부분 재원과 기능이 지방에 이양돼 국고보조금 지원이 불가한 지방체육시설 건립사업에 국회 차원의 증액 결정이 반영됐습니다. 감사원은 국회 심의 단계에서 증액된 사업은 모두 20개에 달한다고 공개했습니다. 13개 사업은 지자체가 지역 국회의원실을 통해 나머지 7개 사업은 의원실이 지자체와 협의 없이 독자적으로 국고보조금 편성을 추진했습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기재부 장관에 대해 지방 이양 사업에 국가 예산이 편성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국회 입김이 센 상황에서 정부 부처가 원칙을 고수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YTN 이종구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관세 폭탄 포문을 열었습니다. 미국 우선주의 앞에 세계 경제는 경랑에 휩싸일 전망입니다. 권영희 기자입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마약과 불법 이민에 대응한다는 명분으로 미국의 3대 수입국에 대한 관세 도입을 발표했습니다.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려 중국에는 추가 관세에 더해 10% 관세를 더 부과하고 멕시코와 캐나다에는 관세 각 25%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내년 1월 20일 취임 당일에 이런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22년 기준 중국이 미국의 최대 수입국이며 멕시코와 캐나다가 뒤를 잇고 있습니다. 올해 9월까지 이 세 나라가 미국 전체 수입의 42%를 차지합니다. 멕시코와 캐나다는 미국과 무역 협정을 맺고 있지만 이번 조치로 사실상 무력화됐습니다. 노동자 보호와 제조업 부흥이라는 미국 우선주의 앞에 동맹도 예외가 없다는 강경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관세를 무역 적자를 넘어 경제 외적인 분야에서도 수시로 이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동맹국 국방 비용 증액이나 해외 시장 개방 등을 위해 관세 카드를 꺼낼 가능성이 큽니다. 역대 최대 수준의 대미 무역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우리나라도 한미 FTA만 믿고 안심할 수는 없는 처지입니다. 추가 방위비 증액 요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일각에선 취임 전 이런 강경한 자세가 실제로 시행되기보다는 하나의 전략일 수도 있다고 분석합니다. 다양한 안건에 대한 협상 카드로 사용하기 위해 일단 포문을 열었다는 관측입니다. YTN 권영입니다. 트럼프 당선인의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 계획에 대해 미국 주재 중국 대사관은 무역 관세 전쟁의 승자는 없다며 반발했습니다.
류펑위 주미 중국 대사관 대변인은 중국은 중미 경제 무역 협력이 본질적으로 상호 이익이 된다고 믿는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강풍이 불어닥치며 곳곳에서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경기 성남시에서는 지하철 입간판이 쓰러지며 버스를 덮쳐 승객이 다치기도 했습니다. 윤태인 기자입니다. 서울 신사동에 있는 공사장 가림막이 위태롭게 쓰러져 있습니다. 강한 바람에 무너져 내리며 화물차를 덮쳤습니다. 주차돼 있던 화물차 2대가 파손됐습니다. 경기 성남시에서는 강풍으로 지하철 입간판이 쓰러지며 버스와 부딪혔습니다. 버스 유리창이 깨지면서 70대 여성 승객이 이마를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기 고양시 장항동에서도 상가 외벽에 붙은 간판이 떨어질 것 같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소방은 강풍 때문에 간판을 고정하는 부품이 떨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작업차를 불러서 사람들이 지나다니지 않도록 이렇게 통제를 하고 그런 안전 조치를 했습니다. 강풍특보가 내려진 전북에서도 시설물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전북 익산에서는 강풍에 가로등이 쓰러졌고 군산에서는 건물 간판 일부가 떨어졌다는 신고가 접수돼 소방대가 출동했습니다. 전국 곳곳에는 때 아닌 우박도 쏟아졌습니다. 강원도 원주와 의왕, 군포, 파주 등에서 우박이 관측됐는데 재산이나 인명피해는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밤사이 첫눈이 대설로 예고되면서 내일 아침 출근길이 비상입니다. 모레까지 강원도에는 최고 30cm 폭설이 예고됐고 서울에도 최고 10cm 이상의 많은 눈이 내려 쌓일 것으로 보입니다. 대설특보도 점차 확대할 전망입니다. 정혜윤 기자입니다. 기온이 낮은 설악산 고지대. 낮부터 약한 눈이 내리며 상고대를 이뤘습니다. 갈수록 찬바람이 휘몰아치듯 강해지자 시야가 흐려지고 나무도 심하게 흔들립니다. 강원도에는 산간과 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30cm에 달하는 폭설이 예고되는데 눈이 내리는 상황에 따라 대설특보가 확대 강화할 가능성이 큽니다. 내륙에서도 우박을 동반한 소형 태풍급 강풍이 몰아쳤습니다. 찬 공기가 남하하며 대기가 불안정해졌기 때문인데 밤사이 내리는 비도 점차 눈으로 바뀔 전망입니다. 기상청은 이번 눈이 대부분 내륙의 첫눈이지만 시작부터 폭설로 내릴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특히 밤사이 눈 내리는 강도가 강해지면서 제법 쌓이는 곳이 많겠고 이로 인해 출근길 미끄럼 사고 우려도 제기됩니다. 우리나라 북쪽에 위치한 상층 저기압의 영향이 들며 주기적으로 구름대가 유입되면서 화요일 밤부터 목요일 사이 중부지방과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예상되니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목요일까지 강원도 산간에는 최고 30cm 이상의 폭설이 쏟아지겠고 호남과 충청, 제주 산간에도 최고 15cm에 이르는 많은 눈이 내리겠습니다. 경기도에도 최고 20cm 이상, 서울에도 최고 10cm 이상의 큰 눈이 예고됐습니다. 대부분 대설특보 기준을 넘어서는 많은 양입니다. 이번 눈은 목요일 오전까지 이어질 전망인데 내일 새벽부터 아침까지 다소 강하게 내리다 낮에 주춤한 뒤 내일 밤부터 또 한 차례 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주말까지 영하권 추위가 절정을 보이는 가운데 기온에 따라 지역별 내리는 눈의 양이 차이가 클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또 충청과 호남 지방은 지형적 영향으로 주 후반까지 길게 눈이 이어지겠고 영하권의 추운 날씨도 다음 주까지 계속될 가능성이 커 지속적인 대비가 필요합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네, 전해드린 대로 앞으로 많은 눈이 예보돼 있습니다. 기상센터 연결해서 좀 더 자세한 내용 들어봅니다. 김수현 캐스터. 네, 기상센터입니다. 예, 지금도 눈이 내리는 곳이 있습니까? 네, 현재 중부 곳곳에 비가 내리고 있고요. 기온이 낮은 강원도 그리고 경기 동부 쪽으로 눈이 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선 오늘 밤이 되면은 눈이 내린 지역이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 밤 경기 동부에서 수도권까지 그리고 내일 새벽에는 중서부와 남부 일부 내륙으로도 눈이 확대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금은 강원 산간과 태백에만 대설주의보가 내려져 있지만 내일 새벽에는 그 밖에 중북부와 충북 북부, 전북 동부와
경북 북부로도 특보가 확대되겠습니다. 내일 출근길 교통 혼잡이 우려되는 만큼 되도록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모레까지 눈비가 이어지면서 앞서 들으신 대로 강원 산간에 30cm 이상, 강원 내륙과 경기도에 20cm 이상, 서울 등 그 밖의 내륙에도 최고 10에서 15cm가 넘는 많은 눈이 쏟아지겠고 곳에 따라 시간당 1에서 3cm의 강하고 무거운 눈이 내리겠습니다.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대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공기도 많이 차가워지겠습니다. 서울 아침 기온이 0도로 예년 수준을 보이겠지만 오늘보다 8도가량 낮아지며 상대적으로 더 춥게 느껴지겠고 찬바람의 체감 추위는 이보다 더 심하겠습니다. 한낮에도 서울 기온이 3도에 머무는 등 종일 날이 춥겠습니다. 주 후반에도 충청과 호남을 중심으로 눈비가 내리는 가운데 추위는 더 심해질 전망입니다. 기상센터였습니다. 하루를 일찍 시작하는 분들은 새벽에 대중교통 이용이 쉽지 않죠. 새벽 노동자들을 위해서 기존 첫 차보다 더 빠르고 안전하게 승객을 태우는 서울시 자율주행 버스가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차정윤 기자입니다. 동이 트기 전 새벽 3시 30분, 버스 한 대가 중앙차로를 달립니다. 운전자의 손이 떨어져 있는데도 핸들이 스스로 움직이는 자율주행 버스입니다. 공사 구간이거나 그리고 어린이 보호 구역이거나 이럴 때는 기사님들이 다 개입을 하셔서 직접 운전을 하십니다. 기존 첫 차보다 30분 더 빨리 온 버스에 시민들은 한결 여유롭고 넉넉한 마음으로 차에 오릅니다. 그래서 일찍 가야 좋은 거니까. 첫 차에 사람들이 엄청 많거든요. 너무 좋죠. 새벽에 거기를 5시 반까지 가야 되니까. 새벽 동행 자율주행 버스는 평일 새벽 하루 한 대, 도봉산 공영차고지에서 출발해 종로와 공덕, 여의도를 거쳐 영등포역까지 왕복 50km를 달립니다. 버스 요금은 당분간 무료인데 시스템 안정화 작업을 거쳐 내년 하반기에는 유료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3시 56분에 2대가 동시에 출발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2대 모두 만차로 운행이 됐고요. 좀 더 이른 시간에 운행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요구들이 있었습니다. 서울시는 내년에는 새벽 동행버스 노선 3개를 추가하는 등 새벽 시간대에 승객이 많은 혼잡 노선에 자율주행 버스 운행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YTN 차종은입니다. 우크라이나가 미국에서 지원받은 전술 탄도미사일 에이테크스로 러시아 본토를 또 타격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미국 군사 전문 매체 워존에 따르면 우크라이나는 현지 시간 25일 쿠르스크의 칼리노 공군기지를 에이테크스로 공격했습니다. 북한이 개성공단 전력 공급을 위해 과거 한전이 지어준 송전탑 전선을 철거하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군 관계자는 지난 24일부터 북한군 여러 명이 경의선 주변 송전탑에 있는 전선 일부를 자른 뒤에 쌓아둔 모습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한전이 건설한 송전 설비는 2006년 12월 처음 연결돼 개성공단에 전기 공급을 시작했지만 2016년 북한이 4차 핵실험을 진행하면서 한때 공급이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감독에게 가장 중요한 자세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도 궁금했습니다. 확신이에요. 모든 것에 대한 어떤 책임? 그 모든 것은 내가 책임질 거야. 네, 영화 서울의 봄으로 1000만 배우 반열에 오른 정우성 씨가
혼외자를 얻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세간을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랜 시간 교제해왔던 여성이 따로 있다는 열애설이 추가로 나오기도 했는데요. 관련 내용을 하재근 대중문화평론가와 짚어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벌써 30년 넘게 반듯한 이미지로 꾸준하게 대중의 사랑을 받아왔던 배우 정우성 씨가 지금 온라인상에서 굉장히 뜨겁게 설왕설래가 오고 가고 있습니다. 어제 네. 오늘 나온 얘기 좀 정리해 주실까요? 네, 그러니까 일단 그 모델 문가비 씨가 11월 22일에 SNS를 통해서 자신이 아들을 낳았다라는 사실을 공개한 겁니다. 예. 그런데 24일에 일부 매체에서 보도가 나온 거예요. 그 아이의 아버지가 정우성 씨다. 이런 보도가 나오면서 일파만파 이제 논란이 커져 나간 건데 바로 정우성 씨 소속사에서 그 아이의 친아버지가 정우성 씨가 맞다라고 이제 확인을 한 것이고 그 확인을 하면서 정우성 씨가 아버지로서의 책임을 다할 것이고 지금 양육 방식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다. 이렇게 밝힌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럼 아버지로서의 책임은 어떤 식으로 다하겠다는 것이냐. 또 문가비 씨하고는 또 어떤 관계를 앞으로 뭐 이렇게 유지를 하겠다는 것이냐. 결혼을 하겠다는 거냐 말겠다는 거냐. 근데 그렇게 논란이 되면서 또 정우성 씨가 그동안 어느 일반인 여성하고 사귀었던 것이 아니냐라는 보도도 나오면서 굉장히 복잡하게 이 논란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예, 일단 보도 전에는 정우성 씨가 친아버지라는 사실을 모두 다 몰랐던 거고 보도를 통해서 알려진 건데 문가비 씨는 SNS에 아들 출산 소식을 입장문을 올리면서 이렇게 알린 그런 계기가 된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그건 이제 모르는 건데요. 다만 여러 가지 추측이 지금 난무하고 있거든요. 예. 추측성 보도도 나온 게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남의 사적인 문제에 대해서 추측으로 막 상상의 나래를 펼치는 건 뭐 부적절하다고 생각이 되고 그 아주 공개적으로 객관적으로 나와 있는 건 있습니다. 문가비 씨가 스스로 얘기했거든요. 예. 왜 내가 지금 공개를 하게 됐느냐. 문가비 씨가 뭐라고 그랬냐면 문가비 씨도 연예인이거든요. 그럼 사람들이 문가비 씨 근황을 궁금해할 거잖아요. 최근에 한 2, 3년 동안 문가비 씨가 활동을 안 했기 때문에 이번에 문가비 씨가 저의 안부를 궁금해하고 응원해 주시는 분들한테 뭐 솔직한 이야기를 전한다라고 하면서 근황을 알린다고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한 아이의 엄마로 평범한 행복을 누리고 싶다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 아이를 올해 3월 달에 낳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저기서 올해가 다 가잖아요. 예. 언제까지 이걸 숨기고 있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올해가 가기 전에 어쨌든 뭐 정리를 한다는 의미여서 지금 마지막 올해 막판에 지금 공개를 한 것이 아니냐. 요게 지금 객관적으로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배우 정우성 씨에 비해서는 이 모델 문가빈 씨가 사실 상대적으로는 좀 덜 알려진 인물이잖아요. 네. 어떤 인물입니까? 그러니까 문가비 씨가 모델인데 1989년생이고 2017년에 데뷔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2018년에 올해 브랜드상 모델상도 받기도 했었고 이국적인 외모로 굉장히 유명해진 또 SNS 유명인 이른바 그 인플루언서 그렇게도 활동했던 분인데 이 분이 정우성 씨하고 갑자기 그 연결이 돼서 아이를 낳았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게 접점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정우성 씨가 모든 분야에서 다방면으로 활동하는 만능 엔터테이너, 방송인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영화 배우잖아요. 근데 문가비 씨는 모델이고 그러니까 서로 접점이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연결이 됐을까? 두 사람이 또 이미지도 꽤 또 다른 측면이 있거든요. 서로 달라 보였던 두 사람이 갑자기 연결이 돼서 아이까지 낳았다는 점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충격을 받고 놀라고 있습니다. 예. 정우성 씨는 아들을 뭐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그러면은 아이가 어느 쪽 성씨를 따를 것인지, 그러면 양육비는 어떻게 책정될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하더라고요. 일단 지금 그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려지고 있는 것은 두 사람이 처음부터 뭐 결혼이나 아이를 전제로 진지하게 만나거나 사귄 것은 아니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아이가 생겼다는 말을 들었을 때 아마 정우성 씨가 좀 놀라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 다음에 아이를 낳는 과정에서 정우성 씨가 그 아이를 인정하고 함께 뭐 준비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의 태명도 정우성 씨가 지었고 또 뭐 아이의 뭐 조리원이라든가 병원 등도 뭐 함께 정우성 씨가 의논을 했었고 출산 관련 비용도 정우성 씨가 지급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정우성 씨가 지금 양육 방식을 논의하고 있다고 했는데
어떻게 양육할 건지에 대해서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다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추측을 하는 것이 이번에 문가비 씨가 아이를 데리고 있는 사진을 올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문가비 씨가 아이를 데리고 있고 정우성 씨가 양육비를 주지 않겠느냐라고 추측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양육비는 얼마가 될 것인가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일부 언론에서는 우리나라 법원의 양육비 산정표가 있는데 거기 최고액이 뭐 300만 원이다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근데 또 이게 뭐 최고액이 그렇다는 거지 부모가 합의하기만 하면 뭐 더 많은 액수도 줄 수도 있는 것이니까 이거는 뭐 향후에 정우성 씨하고 그 문가비 씨가 어떻게 뭐 합의를 할 것인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성 씨가 어떻게 될 것인지도 역시 두 사람이 합의할 사안이고 근데 두 사람이 어떻게 합의를 하건 간에 이 아이가 정우성 씨의 친자인 건 변함이 없다. 그래서 이 아이는 무조건 나중에 정우성 씨에 대해서 상속권을 가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올해 3월에 출산을 했기 때문에 이미 아이 이름은 지어지지 않았을까 싶기도 한데요. 네, 그 상속세 부분도 조금 관심을 많이 받더라고요. 상속세요? 아니, 상속이요, 상속이요. 예, 상속. 그러니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두 부모가 어떻게 결정을 하건 간에 이 아이는 정우성 씨의 친자가 맞는 것이기 때문에 무조건 상속권을 갖게 되는 것이고 지금 부모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양육비가 과연 양육비가 오고 간다면 만약에 양육비가 얼마나 될 것이냐 그리고 아직 이름을 짓지 않았다면 뭐 성씨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 정도가 앞으로 뭐 유동적인 부분으로 남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 혼외자 논란이 되니까 정우성 씨가 과거에 했던 발언들 그런 인터뷰 내용들이 다시 조명되기도 하고 있습니다. 12년 전에 어떤 이야기를 했는데 어떤 부분입니까? 그 정우성 씨가 그 자신의 아버지 얘기하면서 자신의 장래에 혹시라도 있게 될 수 있는 아이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부분이 있는데 뭐라고 그랬냐면 어린 시절에 아버지하고 내가 교감이 부족했다. 그래서 내 아버지와 다른 아버지가 나는 되고 싶다. 그래서 나중에 아들을 동등한 인격체로 보는 친구 같은 아버지가 되고 싶다. 이런 말을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아니 그렇게 친구 같은 아버지가 되고 싶다고 하면서 지금 아이가 생겼으면 더 가까이 다가가야 되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얘기 하고 있는데 뭐 정우성 씨가 지금 아이한테 가까이 다가가는지 안 다가가는지는 모르는 일이고 근데 어쨌든 사람이 내가 바란다고 해서 다 그대로 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나는 우리 부모님이랑 다른 사람이 될 거야 라고 말을 했지만 나중에 나이 먹고 나서 보니까 나도 모르게 내 아버지 같은 사람이 돼 있는 경우도 있고 또는 뭐 어렸을 때 부모님하고 애착관계가 제대로 형성이 잘 안 됐으면 나중에 내 가족을 형성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사례도 있긴 한데 구체적으로 이 사례에서 정우성 씨가 어떠한 지금 심경이고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는 본인만 알 것 같습니다. 네, 또 정우성 씨가 2018년 미혼모 캠페인에 참여해서 아기를 안고서 이렇게 자상하게 달래는 모습이 또 회자되기도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뭐 과거에 미혼모 캠페인에서 그러한 모습들을 보였었고 정우성 씨가 상당히 그동안 자기 가정은 꾸리지 않았지만 뭔가 이미지상으로 가정적이고 따뜻한 느낌을 전해주기는 했었거든요. 또 톱스타이니까 항상 또 그렇게 좋은 모습만 보여준 측면도 있었는데 그렇게 쌓아올린 이미지가 이제는 자신한테 좀 부담으로 부메랑처럼 돌아오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그렇다 보니까 또 정우성 씨가 그렇다고 뭐 거짓말을 했다 막 비판하고 그럴 건 아니지만 다만 그런 이미지에 크게 영향을 받았던 분들 중에서는 개 중에는 조금 정우성 씨한테 좀 실망하는 그런 분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런가 하면은 지난 2015년부터 맡아왔던 유엔 난민기구 친선대사에서 물러났고요. 최근에 광고 계약도 하지 않고 있는데 이런 일들이 혹시 혼외자 소식이 알려질 것을 좀 염두에 두고서 뭐 후폭풍을 고려해서 자제해왔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추측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개연성은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정우성 씨 정도 되는 톱스타가 광고를 안 한다는 게 좀 특이하잖아요. 근데 정우성 씨가 작년부터 광고를 안 찍었다는 거고 근데 작년에 정우성 씨가 서울의 봄이라는 1000만 영화를 터뜨렸는데 그 정도 원래 화제작을 터뜨리면 원래 여러 가지 제한이 최대하게 마련인데 광고를 찍지 않았다는 것은 작년에 이제 정우성 씨가 임신한 사실을 알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내년이면 아이가 나올 것이고 혼외자 논란이 터질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해서 미리 그럼 이제 또 혹시 또 광고 위약금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미리부터 이제 광고를 아예 찍지 않았을 가능성이 뭐 개연성은 존재하는데 다만 정우성 씨 측에서는 그건 지나친 억측이다. 사실이 아니고 원래 정우성 씨는 광고를 많이 찍지 않고 간혹가다 줄일 때도 있는데 어떻게 공교롭게 줄이는 타이밍하고 이 이슈가 맞아떨어졌다. 그렇게 지금 해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통 그렇게 사생활 논란이 됐을 때 광고주에게 어느 정도의 위약금을 물어야 합니까? 보통 그 이제 광고 액수의 몇 배 정도 되는 돈을 물어야 된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그 광고 계약 기간 도중에 그 연예인이 어떤 잘못을 저지른다든가 사적인 사생활의 문제로 브랜드에 악영향을 미칠 때 그때 이제 위약금을 물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혼외자 논란이 터졌을 때 뭔가 비판이 터질 거라고 예상할 수 있었는데, 그렇다면은 위약금도 예상할 수 있었으니까 거기에 대한 대비도 했을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개연성 차원에서 추측할 수는 있지만, 정우성 씨 측에서는 지금 지나친 억측이다라고 부인할 수 있는 상황이고, 근데 또 이 비난도 우리나라가 과거 같았으면 혼외자 문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정확히 혼외자가 맞긴 맞습니다. 정우성 씨가 결혼하지 않았지만. 근데 그러니까 비혼 출산 여기에 대해서 과거 같았으면 비난이 더 크게 나왔을 가능성이 있는데, 요즘은 또 이게 출산과 결혼이 100% 다 연결되지는 또 않는 추세인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적어도 요 사안에 대해서만큼은 옛날처럼 그렇게 또 큰 비난이 나오는 추세는 아니고 의견이 분분하게 엇갈리는 그런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정우성 씨 팬들은 뭐 호날두 사례를 언급하면서 이런 달라진 분위기에 대해서 언급하기도 했고요. 개방적인 사고를 하게 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뭐 비슷한 맥락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정우성 씨 팬들이 호날두 사례를 언급하면서 세상이 조금 달라지고 있다, 우리나라도 좀 더 개방적이 돼야 된다, 그런 식의 얘기를 한 건데, 호날두 얘기는 안 하는 게 좋았을 텐데 호날두 이름을 언급하는 바람에 약간 희화화되는 측면이 있는데, 호날두 이름은 빼고 저 취지 자체는 맞는 얘기죠. 진짜 우리 사회가 지금 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통계청에서 조사하는 게 있는데, 거기서 보면 결혼하지 않고도 아이를 만들 수 있다라고 질문에 그렇다라고 응답하는 비율이 해마다 높아지고 있는 거예요. 최근에는 한 30 몇 %까지 올라갔는데 20대 사이에서는 42%까지 올라갔습니다. 10대로 내려가면 더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젊어지면 젊어질수록 점점 더 혼인하고 출산은 별개로 생각하는 추세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시각을 가진 사람들 중에서는 정우성 씨가 뭐 문가비 씨하고 결혼을 하든 말든 아이에 대해서 아버지로서의 책임만 다하면 되는 거 아니냐, 더 이상 비판할 거 없고 사생활인데 더 이상 여기에 대해서 문제 삼을 거 없는 거 아니냐, 그런 시각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진짜 그런 인식 변화를 보여주듯이 혼인외 출생아들이 지금 작년에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대치를 기록을 했더라고요. 네, 그 혼인의 그 출산아가 10,000명이 넘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통계 작성 이래 최대라는 건데, 이게 우리나라 전체 출생아의 4.7% 정도 규모인데 OECD 평균에 비하면 아직도 훨씬 적거든요. 숫자를 보면 우리가 적은데 중요한 건 추세입니다.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굉장히 빨리. 그래서 앞으로 점점 더 우리도 서구처럼 비혼 출산이 많아지지 않겠느냐. 근데 우리 사회의 제도가 비혼 출산이 약간 조금 그 사각지대에 있거든요. 결혼한 그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에 대해서만 여러 가지 지원 제도가 설계가 돼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회 변화와 발맞춰서 비혼 출산에 대해서도 제도권 안으로 여러 가지 지원 제도가 만들어져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김연자 씨도 이렇게 아모르 파티에서 노래를 했잖아요. 연애는 필수, 결혼은 선택, 이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이런 게 또 새로운 세태니까 거기에 맞춰서 제도 설계도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국내에서도 많은 사례가 있었죠. 뭐 방송인 사유리 씨라든가. 네, 뭐 사유리 씨 같은 사례도 있었고, 그러니까 이제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해외보다 국내는 훨씬 적은 게 사실입니다. 그 사례가 적지만 점점 아주 빠르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처를 우리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다시 정우성 씨 얘기로 돌아오면은 팬들이 이 청룡 영화상이 이제 29일에 열리는데 여기에서 입장을 얘기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참석 가능성은 지금까지 어떤 얘기가 나온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제 생각에는 저 같아도 참석 안 할 것 같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왜냐하면 이 영화인들, 배우들이 가장 꺼리는 것 중에 하나가 나의 사적인 문제 때문에 영화계 행사에 이 부담이 되는 경우, 그거를 꺼리거든요. 또 이번에 청년 영화상도 모든 언론의 관심이 정우성 씨 사적인 문제에 쏠리고 있잖아요. 그럼 정우성 씨 입장에서는 자신의 그 사적인 문제 그 자체가 일차적으로 부담이 될 것이고, 나 때문에 청년 영화상에 또 이게 피해를 입나? 이것도 부담이 될 거니까, 그것 때문에 정우성 씨가
그 청년 영화상에 이 참석하는 것 자체를 원점에서 재검토한다는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오늘 일부 매체에서 아예 참석을 안 하는 쪽으로 결정을 했다라는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완전히 어떻게 결론이 난지는 저도 모르겠으나 어쨌든 정우성 씨 입장에서는 참석하는 것 자체에 부담을 느낄 거는 같고 또 설사 참석을 하더라도 자신의 사적인 문제에 대해서 거기서 입방아에 오르는 그 자리에서 입방아에 오르는 것, 사람들의 시선이 그리로 쏠리는 것, 거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꺼려하는 마음이 있긴 할 것 같습니다. 정우성 씨가 사상 처음으로 이제 자신의 1000만 영화를 달성했던 그 서울의 봄에서 나무주연상 후보로 지금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네. 수상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이제 그 시상식에서 누가 상을 받을 건지는 정말 다른 사람이 알 수가 없거든요. 시상식이 결정하기 나름이거든요. 근데 다만 확실한 것은 정우성 씨한테 상이 가도 이상하지는 않다. 그 정우성 씨가 그동안 오랫동안 그 연기를 해온 일종의 공적이 있고 그러한 공적이 쌓여있는 상황 속에서 서울의 봄이라는 어마어마한 히트작을 탄생을 시켰고 그 히트작 속에서 정우성 씨의 역할이 굉장히 비중이 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우성 씨가 상을 받아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인 건 맞는데 그러니까 굉장히 정우성 씨의 배우로서의 인생에 그동안 스타로서는 스포트라이트를 많이 받았었는데 연기자로서는 어쩌면 이번 영화상에서 최대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영화상이었었는데 그 자리에서 지금 사생활 논란이 더 크게 지금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정우성 씨는 상당히 좀 아쉽다고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런 가운데 정우성 씨가 연예인이 아닌 여자친구와 열애 중이라는 의혹이 제기가 됐는데요. 이건 또 어떤 내용입니까? 예, 그러니까 글자 그대로 의혹이 제기가 된 겁니다. 예. 정우성 씨한테 뭐 장기간 동안 1년 이상 그렇게 사귄 비연예인 여자친구가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정우성 씨 소속사 측에서는 사생활이라서 확인해 줄 수 없다라는 입장이고 예.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확인된 건 없는 겁니다. 다만 일부 매체가 그렇게 보도를 했고 또 언제나 그렇듯이 인터넷상에서는 한 발이 아니라 2발, 3발 나가서 예. 여러 가지 소문이 지금 퍼지고 있는 스티커 거예요. 사진도 나왔잖아요. 그러면서 동시에 또 이른바 스티커 사진, 정우성 씨가 어느 여성하고 친밀하게 있는 모습이 찍힌 또 사진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보도에 나온 비연예인 그 여성하고 스티커 사진 속의 그 여성이 동일인이냐 이것도 지금 모르는 상황이고 또 그 스티커 사진은 어떤 맥락에서 찍힌 거냐 그것도 지금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예. 소문만 난무하고 있는데 지금 뭐라고 확인된 것은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말씀하신 그 스티커 사진은 이제 JTBC가 정우성 씨가 일반인 여성과 다정하게 안고 찍은 사진을 보도를 한 건데 네. 그에 대한 제보자는 9월에 강남역 사진점에서 주었다 이렇게 또 말을 하고 있다면서요. 네, 그러니까 그 스티커 사진이 처음에 이제 공개가 되니까 굉장히 사적인 사진이 나온 거잖아요. 일반인들은 다 그런 걸 봤을 때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게 뭐냐면 유출됐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유출 경로가 뭐냐? 누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터뜨린 건가? 이런 막 상상의 나래를 막 펼쳤었거든요. 그런데 후속 보도로 나온 게 뭐냐면 누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터뜨린 것이 아니라 그냥 어떤 시민이 그 서울 강남에 있는 스티커 사진점에 가서 주웠다. 누가 실수로 떨어뜨린 거 아니냐. 그러니까 정우성 씨가 누군가랑 사진을 찍었는데 제3자가 그걸 주워서 그냥 제보를 한 것이다. 그렇게 지금 보도가 나온 상황인데 정확히 내막이 뭔지는 지금 확실하게 알려지지는 않았습니다. 예. 수년간 굉장히 긴 기간 다사다난한 연예계 소식 취재하고 평론하시면서 많은 일 보셨지 않습니까? 네. 이번에 이런 정우성 씨 사태로 정우성 씨 이미지에 어떤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세요? 그러니까 일단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비혼 출산 문제 거기에 대해서 과거 같았으면 아마 그 아이가 생겼는데도 만약에 결혼 안 한다고 하면 그거는 책임을 다하지 않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비난이 상당히 컸을 것 같은데 지금은 그래도 과거보다는 좀 비난이 덜 나오면서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옹호하는 여론도 있고 그런 상황인데 그러니까 거기까지만 했으면 과거 유사한 사건이 터졌을 때보다는 이미지 훼손이 적었을 수도 있는데 거기에 또 생각지도 않게 비연예인 어떤 연인이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그러면 이게 관계가 어떻게 성립이 되는 것이며 각각의 기간은 또 어떻게 되는 것이며 여러 가지 또 막 의혹이 제기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자고 일어나면 무슨 주장이 하나 더 나오고 이런 상황이라서 향후에 이 일이 어떻게 전개될지
그 여하에 따라서 정우성 씨의 뭐 이미지 문제도 그때 가서 판단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주제도 보죠. 뉴진스가 어도어의 최후 통첩한 기한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금 위반 사항이 시정되지 않을 시에 전속 계약을 해지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흘러갈까요? 그러니까 뉴진스에서 내용 증명을 하이브에 보낸 거예요. 보내면서 6가지 요구를 했다고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하이브 내부 문건 중에 뉴진스 버리고 새 판 짜면 될 일 뭐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뭐 조치를 취해라. 그리고 또 그 뉴진스 멤버 한희 씨에 대해서 다른 레이블 매니저가 무시해라고 말을 했다고 한희 씨가 주장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뭐 문제를 뭐 해결해라 뭐 등등등 새가 6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시정되지 않으면 전속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지금 거의 최후 통첩을 하고 있는 거죠. 예. 보통 전속 계약 해지 정도가 되려면 뭔가 폭언을 들었다든지 정산을 받지 못했다든지 등등등의 문제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보다는 지금 이 뉴진스가 열거한 이 내용들이 조금 경미한 사안들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왜 이 정도를 요구를 했을까 싶은데 혹시 이게 이런 사안들을 쭉 열거해서 하이브가 이 정도로 우리한테 잘못하고 있다. 그래서 신뢰관계가 깨졌다. 그러니까 계약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 이런 수순으로 그런 주장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열거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추정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시한이 뭐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고 하니까 이틀 후에 뉴진스가 어떤 행동을 보일지 그거를 보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뉴진스가 최종적으로 바라는 게 민희진 전 대표의 복귀가 아닐까 이렇게 추측이 되는데 예. 실제로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요번에 그러니까 지난번에 뉴진스가 민희진 전 대표의 복귀를 요구를 했었거든요. 예. 근데 6대 요구 사항에는 또 그건 빠진 거예요. 예. 그래서 아마도 그 대표 우리가 원하는 사람을 대표로 뭐 선임해라라는 요구가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명분이 되지 못한다라고 스스로 생각을 했는지. 왜냐하면 어느 기획사가 딱 있는데 A라는 아이돌이 우리는 B라는 사람 대표 안 시켜주면 우리 그만둘 거야. 뭐 계약 해지할 거야. 또 B라는 아이돌은 C라는 사람 대표 안 시켜주면 우리는 계약 해지하고 이러면 너무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마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서 뭐 요구사항에서는 뺐는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뉴진스가 원하는 건 근본적으로는 민희진 대표의 복귀가 아닌가라고 관측이 되고 있고 근데 이게 지금 하이브가 주장하는 것은 민희진 대표가 하이브에 엄청난 해를 끼치고 있는 하이브의 적이라는 거잖아요. 하이브는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하이브가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다면 과연 하이브 입장에서 민희 씨를 자기들 계열사의 대표로 선임할 수가 있겠는가. 그러니까 결국 뉴진스가 바라는 건 하이브가 들어줄 수 없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이고 그럼 그 속에서 뉴진스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정말로 뉴진스가 그럼 계약 해지를 위해서 뭐 법적인 그런 소송을 걸 것인가.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한류 케이팝계에 굉장히 큰 사건이 되거든요. 업계가 초미의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그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위약금 문제는 피해가기 어려울 것이다. 이런 의견들이 있던데 위약금이 지금 뭐 6천억 원 얘기가 나오고 있던데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위약금이 요번에 그 민희진 씨가 과거에 어도 대표였던 시절에 과거에 어도 부대표랑 나눴다는 메시지 대화 내용이 공개가 됐는데 물론 이제 민희진 대표는 항상 그런 거 공개가 되면 그 메시지는 조작된 거다, 짜깁기 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긴 합니다. 그거 이제 민희진 대표가 증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요번에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어도 부대표가 또 그걸 계산을 해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뉴진스가 계약 해지할 경우에 위약금이 4,500억 원에서 6,200억 원 정도 되지 않겠느냐. 당시에 민희진 대표 밑에 있는 부대표가 그렇게 계산을 했다고 하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어도와 뉴진스 사이에 어떤 계약을 했느냐에 따라서 위약금 액수가 달라질 수 있는데 계약 내용이 뭔지는 어도 당사자들만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어도 부대표가 당사자가 이렇게 계산을 했다고 하니까 진짜로 그럼 이렇게 4,500억에서 6,200억 엄청난 위약금이 정말로 발생한다는 건가? 천문학적인 액수인데 이것도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어서 제3자가 알 수가 없습니다. 추정만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것도 만약에 뉴진스가 진짜로 법적으로 대응에 나선다면 그때 가서 확인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하재근 대중문화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세 번째 특검법에 제2요구권, 즉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앞서 제2요구를 건의한 정부는 이번 특검법도 야당이 특검 후보를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는 법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조용성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제2요구권을 행사했습니다. 야권이 단독 처리한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한 세 번째 거부권 행사이자 취임 이후 25번째 법률안 제2요구입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야권이 대통령과 여당이 반대하는 특검을 임명하라는 건 헌법에 반하는 발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대통령과 여당이 반대하는 그 특검을 임명한다는 자체가 저게 법률로는 뭐든지 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 자체가 이제 기본적으로 헌법에 반하는 발상이고요. 이번에 거부권이 행사된 김 여사 특검법은 야당이 지난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한 법안입니다. 기존 법안과 달리 수사 범위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명태균 씨 관련 의혹으로 줄이고 특검 후보자 추천권을 대법원장에 부여했는데 국회가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조항이 포함됐습니다. 이에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무회의에서 야당이 위헌성이 조금도 해소되지 않은 특검 법안을 또다시 일방적으로 처리한 것에 유감이라며 특히 대법원장이 추천한 후보자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면 야당이 무제한으로 비토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제3자 추천의 형식적 외관만 갖추었을 뿐 실질적으로는 야당이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을 좌지우지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김 여사 관련 세 번째 특검법은 다시 국회로 돌아갔습니다. 대통령실은 최근 여당 의원들과 잇따라 회동해 재표결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여야는 윤석열 대통령의 세 번째 제2요구로 국회에 돌아온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다음 달 10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붙이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 추경호,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한 뒤에 기자들을 만나 12월 2일과 4일, 10일에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오늘 전국에 강풍이 불어닥치며 곳곳에서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지하철 입간판이 쓰러지며 버스와 충돌해 승객이 부상을 입었고 공사장 가림막이 화물차를 덮치기도 했습니다. 윤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신사동에 있는 공사장 가림막이 위태롭게 쓰러져 있습니다. 강한 바람에 무너져 내리며 화물차를 덮쳤습니다. 주차돼 있던 화물차 2대가 파손됐습니다. 경기 성남시에서는 강풍으로 지하철 입간판이 쓰러지며 버스와 부딪혔습니다. 버스 유리창이 깨지면서 70대 여성 승객이 이마를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기 고양시 장항동에서도 상가 외벽에 붙은 간판이 떨어질 것 같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소방은 강풍 때문에 간판을 고정하는 부품이 떨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작업차를 불러서 사람들이 지나다니지 않도록 이렇게 통제를 하고 그런 안전 조치를 했습니다. 강풍특보가 내려진 전북에서도 시설물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전북 익산에서는 강풍에 가로등이 쓰러졌고 군산에서는 건물 간판 일부가 떨어졌다는 신고가 접수돼 소방대가 출동했습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밤사이 첫눈이 대설로 예고되면서 내일 아침 출근길이 비상입니다. 모레까지 강원도에는 최고 30cm 폭설이 예고됐고 서울에도 최고 10cm 이상의 많은 눈이 내려 쌓일 것으로 보입니다. 대설특보도 점차 확대할 전망입니다. 정혜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온이 낮은 설악산 고지대. 낮부터 약한 눈이 내리며 상고대를 이뤘습니다. 갈수록 찬바람이 휘몰아치듯 강해지자 시야가 흐려지고 나무도 심하게 흔들립니다. 강원도에는 산간과 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30cm에 달하는 폭설이 예고되는데 눈이 내리는 상황에 따라 대설특보가 확대 강화할 가능성이 큽니다. 내륙에서도 우박을 동반한 소형 태풍급 강풍이 몰아쳤습니다. 찬 공기가 남하하며 대기가 불안정해졌기 때문인데 밤사이 내리는 비도 점차 눈으로 바뀔 전망입니다. 기상청은 이번 눈이 대부분 내륙의 첫눈이지만
시작부터 폭설로 내릴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특히 밤사이 눈 내리는 강도가 강해지면서 제법 쌓이는 곳이 많겠고 이로 인해 출근길 미끄럼 사고 우려도 제기됩니다. 우리나라 북쪽에 위치한 상층 저기압의 영향이 들며 주기적으로 구름대가 유입되면서 화요일 밤부터 목요일 사이 중부지방과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예상되니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목요일까지 강원도 산간에는 최고 30cm 이상의 폭설이 쏟아지겠고 호남과 충청, 제주 산간에도 최고 15cm에 이르는 많은 눈이 내리겠습니다. 경기도에도 최고 20cm 이상, 서울에도 최고 10cm 이상의 큰 눈이 예고됐습니다. 대부분 대설특보 기준을 넘어서는 많은 양입니다. 이번 눈은 목요일 오전까지 이어질 전망인데 내일 새벽부터 아침까지 다소 강하게 내리다 낮에 주춤한 뒤 내일 밤부터 또 한 차례 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주말까지 영하권 추위가 절정을 보이는 가운데 기온에 따라 지역별 내리는 눈의 양이 차이가 클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또 충청과 호남 지방은 지형적 영향으로 주 후반까지 길게 눈이 이어지겠고 영하권의 추운 날씨도 다음 주까지 계속될 가능성이 커 지속적인 대비가 필요합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무죄 선고에 재판부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아직 판결이 확정된 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결국 2심에서는 유죄로 그 결과가 뒤집힐 거라며 이 대표 사법 리스크를 향한 공세 고삐를 놓지 않았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에 실망감을 드러냈던 한동훈 대표. 판결 내용에 공감하지 못하는 내용이 많지만 그럼에도 사법부 판단을 존중하겠다며 2, 3심에선 다른 판단이 나올 거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사법제도는 시스템입니다. 과정에서 또 우리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 안에서 바로 잡아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합니다만. 당내에선 2심은 유죄라며 민주당의 기쁨은 덧없는 것이라는 주장과 함께 위증교사의 고의가 없단 재판부 판단에 잇따라 의구심도 제기됐습니다. 선고 직후 공존하는 정치를 바란다는 이 대표의 발언을 겨냥해 장외 집회와 마구잡이식 탄핵 추진부터 그만두란 날선 반응도 나왔습니다.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탄핵 소추를 철회하는 것이 보복의 정치에서 공존의 정치로 넘어가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여당은 이 대표 재판 리스크는 여전하다며 공세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지만 이로 인한 반사 이익은 더는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이런 가운데 한 대표는 노동계와 중도층을 접촉하며 외연 확장에 공을 들였고 각종 정책 메시지로 민생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여권 쇄신에도 다시 힘을 주겠다는 계획이지만 확산하는 당원 게시판 논란 속 자신을 향한 내부 비판을 극복해야 하는 것도 난제로 남았습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위증교사 1심 무죄로 한숨을 돌린 이재명 대표가 민생 행보에 집중하며 한동훈 대표를 향해서는 자신의 재판에 신경 쓰지 말라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당 내에서는 검찰을 겨냥해 기소권도 통제돼야 한다는 강경한 주장도 나오고 있는데 이 대표가 이제야 한 고비를 넘긴 거라는 신중론도 적지 않습니다. 보도에 정인용 기자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위증교사 1심 무죄 선고 이후 첫 공개 일정으로 분야별로 민생 현안을 논의하는 민생 연석회의를 열었습니다. 사법 리스크와 다시 거리를 두며 이른바 먹사니즘 행보를 이어간 건데 이번 판결에 실망감을 드러낸 한동훈 대표를 향한 뼈있는 말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한동훈 대표님은 재판보다는 민생에 좀 신경 쓰시는 게 좋겠습니다. 상법 개정안을 두고도 정부 여당의 입장이 오락가락하는 것 같다며 그런 문제를 조정하는 게 여당 대표의 역할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당내에선 이 대표 무죄를 고리로 한 강경한 주장들도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의 무도한 정치 사냥이 종말을 고하게 될 거라거나 검찰 수사권을 넘어 기소권 통제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검찰의 수사권 회수를 넘어 이제 보니 기소권도 민주적 통제 하에 두어야 된다라는 필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신중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3심까지 고려하면 아직 재판이 많이 남은 만큼 차분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겁니다.
1심 유죄가 나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를 일방적으로 개정하려는 움직임은 자제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법 개정의 필요성 충분히 있는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걸 뭐 강하게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저는 안 된다고 보고 있고요. 선거법은 선거의 룰을 정하는 거기 때문에 여야가 합의를 해야 됩니다. 한때 어수선했던 당 분위기를 수습한 이 대표는 당분간 민생 행보에 집중하면서 당원 게시판 논란으로 혼란을 거듭하는 여권과의 차별화 행보에도 공을 들일 거란 관측입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법원이 위증은 유죄, 위증 교사는 무죄로 판단하면서 법조계에서도 해석이 분분합니다. 자의적으로 풀이할 수 있는 말을 엄격하게 본 거라는 해석부터 위증한 사람만 처벌을 받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권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9월 법원은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도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김진성 씨가 위증을 자백한 만큼 이 대표에게도 유죄가 선고될 거란 관측이 많았던 게 사실입니다. 심리 시간이 짧은 영장실질심사와 본안심리는 단순 비교할 수 없는 만큼 판단이 다를 수 있다는 게 법조계 분석이지만 위증을 한 사람은 유죄, 교사한 사람은 무죄라는 판단에 대해서는 다양한 평가가 나옵니다. 한 판사 출신 변호사는 거짓 증언을 지시했는지는 주관적인 영역이고 확실한 증거가 없었던 만큼 무죄 선고가 정당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이 대표의 구체적인 지시 정황이 없는 만큼 자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말에 대해 엄격하게 해석한 판결이라는 겁니다. 반대로 직설적인 표현을 하지 않는 등 오히려 어떻게 하면 위증교사 혐의를 빠져나갈 수 있는지 방법을 제시해 준 거라는 비판도 나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위증하게 된 경위나 배경에 대해선 따로 판단하지 않았는데 이와 관련해서도 위증으로 혜택을 본 것은 이 대표뿐인 상황에서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지점이 의문이라는 반응도 있습니다. 법조계에서도 평가가 엇갈리는 만큼 항소심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다음 달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검사 등에 대한 탄핵 소추안 통과를 예고한 데 대해 중앙지검 지휘부가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검 1, 2, 3차장검사는 오늘 검찰 내부망에 입장문을 올려 위헌적, 남용적 탄핵 시도는 반드시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뉴스플러스 오늘의 경제픽입니다. 채권 전문가 10명 중 8명은 오는 28일 열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 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금융투자협회는 채권 전문가 83%가 기준금리 동결을 전망했으며 이는 지난달 조사 때인 36%보다 대폭 늘어난 거라고 밝혔습니다. 동결을 전망한 이유로는 1,400원대에 진입한 고환율과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하 기대감 저하 때문으로 분석됐습니다. 우리 국민의 1인당 적자 폭이 가장 큰 나이는 사교육비 지출이 많은 17살 때이고 43살에 노동소득이 가장 많았다가 61살에 다시 적자로 돌아서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생애 주기 적자는 17살 때 4,078만 원으로 최대치를 기록했고 가장 많은 흑자를 내는 나이는 43세로 4,290만 원의 노동소득을 올리고 1,753만 원 흑자를 냈습니다. 생애 초반 교육비가 많이 들어 적자를 보이다가 28살에 흑자에 진입한 뒤에 61살에 다시 적자로 진입했습니다.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한국 음식, 지난해 K푸드 수출액은 전년 대비 2.6% 늘면서 역대 최고액을 달성했습니다. 특히 분식 메뉴 인기가 꾸준히 높아지고 있는데요. 지난해 냉동 김밥 등 밥류 수출액은 전년 대비 66% 이상 증가를 했습니다. 매콤한 한국식 쌀 케이크로 불리던 떡볶이도 뜨거운 간식 속에 제 이름을 찾았습니다. 그동안 외국인들이 떡볶이를 요리해 먹기는 쉽지 않았죠. 보관과 조리를 쉽게 할 수 있는 포장 제품이 출시되면서 관련 매출도 늘고 있습니다.
한국 음식의 매력을 느낀 외국인들, 이제 한국 간식에도 지갑을 열고 있습니다. 꿀떡 먹방이 유행하고 약과나 붕어빵까지 K-디저트로 K-푸드 열풍이 확산하고 있는 겁니다. 관련 내용을 홍보혜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서울 인사동에 있는 100년 전통 떡집입니다. 입안 가득 꿀떡을 맛보는 이들은 다름 아닌 외국인 관광객들입니다. That is nice. Very traditional. Hard to find in Melbourne, so very nice to have here in Korea. Very different to the desserts we have in Australia, but it's very yummy. The different texture just makes it amazing. 외국인들에겐 생소한 식감 때문에 호불호가 갈렸던 떡. 떡볶이가 해외에 알려지고 예전과 달리 쫄깃한 식감을 재미있어 하면서 이제는 떡을 즐기는 이들이 늘고 있습니다. 최근 SNS에서는 꿀떡에 우유를 부어 시리얼처럼 먹는 먹방이 유행일 정도입니다. 달콤한 약과나 살얼음이 동동 뜬 식혜도 외국인들을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Every summer I drink 식혜 and it's feel refreshing and cool. 드라마나 영화 등 K 콘텐츠로 한식이 주목받으면서 K 디저트 관련 수출도 호실적입니다. 올해 들어 10월까지 떡이나 쌀과자와 같은 쌀 가공식품 수출액은 2억 5천만 달러, 우리 돈 3,500억 원 규모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0% 넘게 증가했습니다. 같은 기간 과자류와 음료 수출액도 지난해보다 10% 넘게 훌쩍 뛰었습니다. El Hallyu, esta ola coreana, está haciendo un buen trabajo. Entre los productos que más están siendo buscados por el mercado ecuatoriano están los bunopan, que son estos waffles en forma de pescadito, y el corn dog, que son las banderitas coreanas. 정부도 한류 콘텐츠를 활용한 홍보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홍보하는 품목 위주로 수출이 이루어졌다면 이제는 그 OTT 발전과 함께 드라마에 나오는 약과나 붕어빵 같은 K 디저트를 보고 바이어들이 오히려 이 품목을 찾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때 블랙페이퍼로 불리며 호응을 얻지 못하던 김이 외국인들의 선호하는 간식이 된 것처럼 이번에는 떡과 같은 한국 디저트가 K푸드의 신흥 강자가 될지 주목됩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일본 정부는 한국의 사도광산 추도식 불참은 유감이라며 일본 대표로 참석한 외무성 정무관의 야스쿠니 참배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는 불참 결정은 모든 사정을 검토한 결과라며 오히려 일본 태도에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도쿄에서 김세호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일본이 주최한 사도광산 추도식에서 야스쿠니 참배 문제로 논란의 중심에 섰던 이쿠이나 아키코 외무성 정무관. 일본 교도통신은 이쿠이나 정무관이 참의원 당선 뒤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했다는 보도는 본인 확인을 거치지 않은 잘못된 보도라고 사과했습니다. 일본 정부도 이쿠이나 정무관의 야스쿠니 참배는 사실이 아니라고 공식 부인했습니다. アジア太平洋情勢を担当する生稲政務官の参列を決めたものであり、問題はないというふうに考えております。なお、生稲政務官は参議院議員就任後に靖国神社を参拝した事実はないと。 그러면서 한국의 추도식 불참에 대해 유감이라며 우리 측의 파행 책임을 떠넘겼습니다. 극우 매체 산케이는 한국의 반일병이라는 극한 표현을 쓰며 한술 더 떠 이쿠이나 정무관에게 오히려 빨리 야스쿠니를 참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추도식 불참이 일본 측이 애초 합의한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잘못된 정보를 바탕으로 추도식에 불참했다는 일본 측의 주장을 반박한 겁니다. 일측 추도서 내용 등 추도식 관련 사항이 당초 사도광산 등재 시 합의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 중요한 고려사항이었습니다. 별도 추도식을 개최한 것도 과거사는 타협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추도식 관련 한일 협의 과정에서 일본이 보여준 태도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불필요한 갈등으로 비화하지 않고 개별 사안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긴밀히 소통할 것을 일본 측에 당부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일 외교 당국은 사도광산 추도식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하는 것을 경계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일본이 조선인 강제노동 사실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이어간다면 갈등의 불씨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모레 전체 회의를 열어 일본 사도광산 추도식 파행 관련 긴급 현안 질의를 합니다. 여야는 조태열 외교부 장관 등을 상대로 지난 24일 일본에서 치러진 사도광산 추도식에 우리 정부가 불참하게 된 경위를 보고받고 질의할 예정입니다. 배우 정우성 씨 측이 오는 29일 청룡영화상 참석 여부를 다시 논의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 행보를 두고는 혼외 출산과 관련 있는 게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는 등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김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우성은 혼외자 사실을 인정한 뒤에도 오는 29일 열리는 청룡영화상에 참석하겠다는 방침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논란이 커지자 소속사는 재논의에 들어갔습니다. 모든 스포트라이트가 정우성에게 쏠릴 게 뻔한 만큼 행사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일부 팬들은 배우의 입장을 지지한다면서도 직접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정우성 본인이 여전히 침묵을 지키고 있는 만큼 스스로 명성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목소리를 내라는 겁니다. 과거 행보를 두고도 해석이 분분합니다. 정우성은 지난해 11월 개봉한 영화 서울의 봄 1000만 돌파 이후 새 광고에 얼굴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사생활 논란이 불거지면 위약금을 물어야 하기 때문에 이를 대비했던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지난 7월 2015년부터 활동하며 애정을 드러냈던 유엔 난민기구 친선대사를 그만둔 것에 대해서도 추측이 무성합니다. 한국의 난민들에 의한 이야기들이 좀 더 이해 깊게 잘 알려질 수 있는 그런 앞으로의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아무도 예상 못한 깜짝 스캔들로 데뷔 이후 쌓아온 톱스타로서 이미지에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사회적 발언이나 활동에 비해서 자신의 아이를 이렇게 좀 책임을 안 지려고 하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오다 보니까 좀 기대 이반의 모습 때문에 좀 논란이. 내년 공개 예정인 디즈니 플러스 새 드라마를 촬영 중인 정우성이 거듭 커지는 사생활 논란을 어떻게 돌파할지 주목됩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동덕여대 총학생회가 남녀공학 전화를 반대하며 본관을 점거한 지 보름가량 지난 가운데 학교 측이 점거를 풀어달라는 소송을 내기로 했습니다. 동덕여대는 본관을 점거하고 있는 학생들을 상대로 공간 점거에 대한 퇴거 단행과 업무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 북부지법에 낼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 의장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동덕여대 사태마저 정치적 땔감으로 악용하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진 의장은 폭력을 두둔할 생각은 없지만 주동자의 법적 책임을 운운하며 학생들을 비난한 한 대표의 주장은 본말을 뒤집은 거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같은 비판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젠더 갈등이나 세대 갈등의 문제가 아니라 상식의 문제라고 반박했습니다. 한 대표는 SNS에 진 의장이 젠더나 세대 갈등을 부추겨 반사 이익을 얻으려는 얄팍한 정치적 계산이라고 자신을 비판했다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경기도가 고액 상습 체납자로부터 압류한 고가의 명품들을 대거 공개 매각했습니다.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나오며 2천여 명이 몰렸습니다. 최기성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대형 전시장 안에 사람들이 가득합니다. 진열대에는 명품 가방과 시계 등 830여 점이 놓여 있습니다. 경기도가 3천만 원 이상 고액 상습 체납자 집을 뒤져 압류해 공매로 내놓은 물품들입니다. 지금 가격대로는 봤을 때는 중국보다는 싸기는 하거든요. 왜냐면 에르메스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 두 개까지는 프리미엄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중고나 이런 데 가서 봤을 때 이 정도 금액으로는 잘 안 나오는데. 현장 참여자가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 온라인 입찰하면 가장 높은 가격을 써낸 사람이 낙찰받는 방식입니다. 금반지와 황금 열쇠, 양주, 골프채, 낚싯대 등도 공매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황금 열쇠랑 금 반지랑 팔찌 관심 있습니다. 20개 넘게 한 것 같아요. 입찰. 네. 참여 입찰자는 2천여 명, 입찰 건수는 7,300여 건으로 집계됐습니다. 감정가는 시세의 50에서 60% 수준, 낙찰가는 시세의 80% 정도로 낙찰자는 현장에서 바로 물품을 받아갔습니다. 그 호기심을 가지고 참여하는 그 대학생들도 있고 또 명품에 이렇게 관심이 많은 그 실수요자분들 그리고 최근에는
공매를 통해서 재테크 수단으로 활용하는 그런 분들 등 다양한 분들이 지금 참여를 하고 계십니다. 경기도는 2015년부터 매년 압류동산 공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총 체납이 한 1조 2,500억 정도 되는데요. 저희가 이번 이제 공매로 인해 가지고 충당할 세액이 한 10억 이내는 될 것 같습니다. 이번 공매에는 경기도 31개 시군 외에 대구와 전북, 제주 등 지자체 12곳도 함께 참여했습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삼성전자가 이르면 내일 연말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전자는 어제부터 반도체 사업을 담당하는 디바이스 솔루션 부문을 중심으로 일부 임원들에게 퇴임을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이르면 내일 사장단 인사를 한 뒤에 임원 인사와 조직 개편을 차례로 단행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전기차의 계기판에 표시된 주행 가능 거리와 실제 주행 거리 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동절기와 하절기의 조건에서 전기차 3개 차종의 주행 거리를 시험 평가한 결과 차량 계기판 표시보다 실제 주행 가능 거리가 짧은 차종이 있었고 기온에 따라서는 변동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개성공단 전력 공급을 위해 과거 우리가 북측에 지어준 송전탑 전선을 북한이 철거하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올 초 이른바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 발언 이후 경의선 등 육로 폭파에 이어서 이 같은 단절 행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박희재 기자입니다. 흙으로 뒤덮인 황량한 부지에 세워진 철탑 위에 북한군 여러 명이 올라가 있습니다. 대부분 안전장비도 하지 않았습니다. 군사분계선 북측 지역 송전탑에서 북한군이 전선을 철거하는 모습입니다. 지난 일요일부터 북한군이 경의선 MDL 이북에서 송전선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이 송전탑은 지난 2006년 12월 우리 측이 개성공단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건설했습니다. 모두 48기가 세워졌고 이 가운데 북측에 설치된 건 모두 15기입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송전탑 전선 소재를 다른 목적으로 쓰기 위해 절단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전선줄 자체가 되게 귀하거든요, 북한에서. 그래서 아마 그 전선줄을 별도로 가공을 해서 다른 걸로 쓰거나 아니면 이제 다른 방식으로 이제 뭐 전용하기 위해서 썼을 가능성, 요게 이제 일단 1차적으로 봐야 되고, 왜냐면 북한이 원래 예전부터 그 전선줄에 대해서는 거의 목숨을 걸고 뭐 그 팔기도 하고 수집하기도 하고. 송전선 철거에 앞서 북한은 지난달 우리 돈 1,800억 원 정도가 투입된 경의선과 동해선 육로를 폭파했습니다. 거기에 전차 차단용 콘크리트 구덩이를 만들었고 흙더미를 높게는 11m까지 쌓았습니다. 폐쇄된 개성공단에선 우리 기업 소유의 공장과 시설들 125곳 가운데 최소 40여 곳을 무단 가동하고 있는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올해 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이른바 적대적 두 국가론 발언 이후 우리 재산을 향한 북한의 의도적 도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북한이 러시아에 단거리 탄도미사일 100여 발을 제공했으며 군 전문가도 파견했다고 우크라이나 당국이 주장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미사일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러시아가 미국의 조치에 대응해서 아시아에 미사일을 배치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박영진 기자입니다. 러시아가 발사한 북한산 KN-23과 KN-24 단거리 탄도미사일 잔해에서 서방산 부품들이 발견됐다며 우크라이나 국방정보국이 공개한 사진입니다. 우크라이나는 북한이 러시아에 미사일 100여 발을 제공했고 발사대 유지 보수를 위해 군 전문가들도 파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에 공개한 목록에는 중국과 미국, 일본, 영국, 스위스 회사들이 제조한 부품들이 추가됐는데 특히 영국 제조사 XP 파워가 2023년 7월에 만든 전압 변환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된 2022년 이후에도 국제 제재를 피해 북한이 외국산 부품을 구해 미사일을 생산해왔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어서 주목됩니다. 한편 러시아는 아시아의 미사일 배치 가능성을 언급하며 긴장 수위를 높였습니다. 랴브코프 러시아 외무차관은 최근 미국이 아시아에 중단거리 미사일을 배치하려는 움직임을 보인다면서 미국이 한다면 러시아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배치 지역을 언급하진 않았지만 최근의 북러 동맹 강화 속도로 볼 때 북한이 후보지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러시아는 또 신형 중거리 탄도미사일 오레시니크 배치도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대치 국면에 러시아까지 미사일 배치를 들고 나오면서 아시아 지역의 군비 경쟁이 고조되는 양상입니다. YTN 박영진입니다. 올 시즌 프로야구 최고의 별 MVP에 예상대로 기아 김도영이 뽑혔습니다. 만장일치는 놓쳤지만 두둑한 보너스와 따뜻한 메시지로 시상식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조은지 기자입니다. 기아 타이거즈 김도영 선수입니다. 축하합니다. 하얀 양복으로 색다른 매력을 뽐낸 기아 김도영이 이변 없이 MVP에 선정됐습니다. 기자단 유효표 101표 가운데 95표, 94%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는데 기대를 모았던 만장일치까진 닿지 못했습니다. 겸손한 자세로 운동하고 항상 느낌표가 될 수 있게 노력하고 또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올해 팬분들 땜시 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상식은 김도영 시대를 증명하는 무대였습니다. 득점과 장타율 1위로 타이틀 상금 600만 원에 MVP 부상으로 고급 자동차까지 받아 자신의 연봉인 1억 원 가까이를 하루에 벌었습니다. 2003년생 슈퍼스타는 미래가 보이지 않던 막막한 날들이 숱하게 있었다며 따뜻한 메시지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날 있잖아요. 앞이 보이지 않고 미래가 보이지 않고 부정적인 생각들로 가득 차는 그런 날들이 지금의 저를 보며 조금이나마 위안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생애 한 번뿐인 신인상은 두산 김태견 차지였습니다. 데뷔 첫 해 마무리로 나서 3승 2패에 고졸 신인 최다인 19세이브 신기록을 썼습니다. 19살답지 않은 담대함, 그런 투구를 많이 하고 싶다고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그런 좋은 생각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게 마운드 위에서 플레이로 나왔던 것 같습니다. 생애 첫 타이틀을 꿰찬 다승왕 원태인은 기초 군사훈련 때문에 영상 편지를 전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더 좋은 선수, 좋은 사람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철! KBO 시상식을 신호탄으로 각종 야구단체와 언론사 주최 행사가 줄줄이 예정돼 있어서 유니폼을 벗은 스타들 뜨거운 수학의 계절이 시작됐습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오늘은 비와 함께 찬바람도 불며 참 궂은 날씨였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밤사이는 날이 더 추워질 텐데요. 기온이 떨어지면서 비가 눈으로 바뀌어 내리겠습니다. 네, 시작부터 강하게 내리겠습니다. 내일 중부와 일부 남부 지역에 시간당 1에서 3cm의 매우 강한 눈이 쏟아지겠습니다. 새벽부터 강하고 많은 눈이 내리기 시작하면서 내일 출근길에는 교통 대란이 우려됩니다. 네, 따라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좋지만 어쩔 수 없이 운전을 해야 한다면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맞습니다. 우선 차를 출발할 때 많은 힘이 전달되면서 미끄러지기 쉽기 때문에 수동은 2단, 자동은 홀드나 윈터 기능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차간 거리를 충분히 두고 앞차가 지나간 자국을 따라 운행을 하는 것이 조금 더 안전합니다. 또 내리막길과 정차 시에는 엔진 브레이크를 사용해야 미끄러지는 걸 예방할 수 있고요. 오르막길에서는 정상까지 멈추지 않고 올라가는 것이 좋습니다. 네, 만약 앞차가 올라가고 있다면 꼭 다 올라간 뒤에 출발해야 한다는 점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눈은 모레까지 이어지면서 강원 산간에 30cm 이상, 강원과 경기 내륙에 최고 20cm 이상, 서울 등 내륙 곳곳에서도 10cm가 넘게 대설이 예상됩니다. 무거운 눈이 많이 쌓이는 만큼 시설물 안전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 한기가 내려오면서 앞으로 날은 점점 더 추워지겠습니다. 주 후반에는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3도 안팎까지 떨어지는 등 본격적인 겨울 추위가 기승을 부릴 전망입니다. 날씨 캔버스의 김수연, 이혜민입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뉴스 플러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뒤 뉴스퀴어 저녁 8시 뉴스가 방송됩니다. 고맙습니다.